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고 제위에 오른 게 기원전 202년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우선 수도를 장안으로 옮겼습니다. 유방 본인도 농민 출신이었고, 그리고 진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시작점이 언제였냐면 그 진강과 오승의 난 농민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새로 시작하면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또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유방은 그렇게 안 하고 진나라의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수용하고 나쁜 패단은 패단대로 고치고 그렇게 했죠. 기본적으로 그 제도와 법은 그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진나라가 잘 해놨기 때문에. 진나라가 결국 15년 있었지만 진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 체계가 사실은 그 이후에 모든 중국의 체계예요. 하지만 조세를 감면해주고 또 악법이라든가 또 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완화해주고 정책을 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유방은 지금 계속 주나라 때 봉건제가 있었고, 그리고 진시황은 그거를 부정하고 군현제를 했죠. 그래서 본인이 제후국을 인정하지 않고 다 직접 관리를 벌여서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항우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걸 다시 봉건제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유방이 봉건제와 군현제, 봉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뭘 해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두 개를 합쳐요. 이거를 궁국제라고 합니다. 궁국제.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들,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중요한 군사도시나 중심도시는 관리를 보내서 직접 통치를 해요. 그런데 멀리 지방 있잖아요. 지방은 그냥 제후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제와 군현제의 그런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유방 이후에 유방이 죽고 나서도 계속 그 한나라는 발전을 하다가 7대 황제인 한나라 무제, 한무제라고 하죠. 이 무제 때에 이르러서 한나라는 가장 최상의 전성기를 맞게 되지요. 우리한테는 안타까운 게 고조선이 망한 것도 바로 이 무제 때 망한 거죠. 그런데 한나라가 고심 끝에 실시한 그 궁국제도 결국은 문제가 있어요. 말은 절충안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지방에 있는 호족들, 제후들의 힘이 막 커지거든요. 근데 무제는 그걸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제도 본인이 다 직접 다스려야 되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왕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궁국제를 폐기하고 다시 군현제, 진시황이 했던 그 군현제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무제 때는 군사만 큰 게 아니라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충과 효를 강조해요. 결국은 육아죠. 지금까지는 그저 법가였잖아요. 법가를 중요시 여기면서 왔는데 육아가 언제부터 중국에서 되게 중요한 통치 철학으로 수용되냐면 바로 무제 때예요. 무제가 육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육아의 기본이 되는 충과 효를 강조하고 또 유학을 위해서 태학과 오경박사를 설치해서 유학을 장려하기 시작하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유학 자체를 완전히 그 국학으로 수용을 해요. 이제부터 한나라의 국가 철학은 뭐예요? 유학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중국은 유학의 국가가 되는 거죠. 난세 때 유학이 도움이 안 돼. 덕치, 덕으로 다스려라. 충성해라. 그런 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지금은 안정기죠. 다 천하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안정기예요. 통치자가 이제 안정적인 시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통치할 때는 가장 좋은 철학이 뭐예요? 유학이에요, 유학. 유학은 철저하게 지배자를 위한 사실은 철학이거든요. 사상이고 지배 철학으로 좋죠. 그러니까 조선도 유학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 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지배 철학이죠. 그러면서 그때 하지만 그 한나라가 받아들인 유교가 사실은 춘추시대 때 유교 그대로는 아닌 거예요. 이미 그때 유교는 음양가, 법가, 묵가, 도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합쳐진 그런 유학인 거죠. 무제는 이외에도 북쪽으로는 흉노, 항상 흉노예요.
남쪽으로는 베트남까지 정벌을 하죠. 영토를. 그리고 고도선까지도 정벌을 해서 거기에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대사 논쟁이 시작되죠. 한사군이 어디 있던 거냐. 이거 갖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서역과 무역을 시작하죠. 왜? 동양에서는 한나라를 중심으로 발전할 때 서양도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라는 대제국이 있었잖아요. 둘 사이에 무역을 하기 위해 갖고 딜을 만드는데 비단길이죠. 장건이 개척한 실크로드. 무제는 재위 50년간 정부 정책을 너무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엄청. 경제 정책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길을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 철 등의 상품을 국가가 독점하고 각 지방의 특산물들을 걷어서 부족한 지방에 되파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균수법. 또 값이 쌀 때 쌀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비싸게 파는 거. 이게 평준법. 그래서 이 균수법과 평준법으로 세수를 확보를 하죠. 그러니까 균수법과 평준법은 모두 물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 재정을 굉장히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좋냐면 국가에 좋은 거예요. 통치자한테. 백성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춘추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하고는 진짜 반대죠. 쌀을 샀다가 기근이 오거나 아니면 쌀값이 비싸질 때 그때 내놔서 백성들이 싸게 살 수 있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난세 때의 위나라가 펼친 정책과 지금 난세가 아니잖아요. 안정기죠. 이때 펼친 정책과 비교해봤을 때 뭐가 더 진짜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백성들한테는 뭐가 난세고 뭐가 안정기고 이거 웃긴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국시대를 난세라고 하고 뭐 한나라 때를 뭐 태평성세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건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통치자 항상 우리는 통치자 정치가들 귀족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가 더 안정기였고 뭐가 더 난세였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무제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학을 장려하면서 경전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무제 때의 유학은 엄밀히 말하면 유학이라고 안 하고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훈고학. 훈고학은 뭐냐면 진시황 때 책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책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 유교책이 없는데 공자가 쓴 책이 어딨어.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리고 한자가 막 바뀌고 진나라 때.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공자가 했던 이게 진짜 공자가 했던 말들이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복원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주를 달고 설명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훈고학이라고 하거든요. 훈고학. 경전을 정리하고 추석을 붙이는 거. 이게 훈고학인데 그 훈고학이 발전하면서 유교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를 다 이 무제 때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또 그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 중국 최고의 역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기도 이때 이시세의 작품입니다. 또 민간에서는 그 신비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도가사상과 결합이 되면서 태평도 혹은 오두미교 같은 민간신앙이 발전하죠. 오두미교는 왜 오두미교냐면 가입할 때 쌀로 오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두미교가 된 거죠. 이런 것들. 무제가 죽은 다음에 함왕조는 외척과 환관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죠. 항상 외척과 환관이 문제예요. 왜? 외척과 환관이 황제와 가까워지는 사람들이잖아요. 환관은 항상 황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외척은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권력이 너무 가다 보니까 황제가 변변치 않은 사람이 되면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환관이랑 외척이 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변변치 않으니까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갖고 난리를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혼란해요 지금.
근데 무제가 죽은 다음에도 이 외척들과 환관 때문에 문제였어요. 외척. 근데 또 최순실하고 외척은 또 안 맞는 게 외척은 가족이라도 하지. 최순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왕망이라는 외척이 있었어요. 왕망. 근데 그 왕망이 권력도 세고 다른 사람도 많았고 그러면 외척이 처음에는 황제를 대신해서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 권력욕이 있죠. 근데 그게 아주 심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가 황제가 돼야지 그런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진나라 때 조고 같은 내시도 나중에 자기가 황제가 되려 했단 말이에요. 결국 못했지만 근데 왕망도 결국 본인이 황제가 돼요. 그래서 한 나라를 중단하고 중간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면 신나라가 세워져요. 신나라. 한 나라의 역사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신나라가 세워진다고요. 신나라가. 근데 그 신나라로 돌아가고 왕망이 황제가 된 다음에 다시 모든 제도를 주나라 때로 돌려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나라가 망한 지가 언젠데 지금 너무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70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나면서 농민들은 농민대로 또 호족들대로 반란이 일어나죠. 그때 그 반란을 일으켰던 중요한 호족 중에 한 명이 왕족이었던 유수예요. 그래서 그 유수가 다시 이 혼란을 수습하고 신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한나라를 복원시킨다고요. 그러면 한나라가 지금 역사로 보면 보통 400년이라고 하지만 한나라는 중간에 한번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나라를 기점으로 해갖고 그 앞에 한나라를 전한 그리고 유수가 황제에 올라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광무제거든요. 광무제 이후에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죠. 한나라라고 똑같은 한나라가 아니고 전한 시대인지 아니면 후한 시대인지. 주나라도 보통 주나라라고 하지만 주나라가 수도를 옮기면서 이게 처음에 주나라는 서주 그 이후에는 동주거든요. 동주시대. 동주시대부터 춘추 정수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주시대부터 주나라가 힘이 없는 시대인 거죠. 광무제도 유학을 존중하는 정치를 펼지요. 그러면서 본인이 호족이었지만 동시에 또 본인도 호족을 견제 안 할 수가 없어요. 호족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면서 동시에 관료 진출의 기회를 열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제가 도입이 되고 유학을 장려하는 거죠. 유학을 장려하고 명분과 충의를 강조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을. 광무제는 단초를 시켜서 서역을 정벌하고 또 비단길의 경영권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도 로마를 뭐라고 불렀냐면 대진국이라고 불렀어요. 대진국. 대진국과 교역을 하는 거죠. 광무제 시기 때는요, 후한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 부흥도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105년에는 황간이었던 최륜이 종이를 발명해요. 종이를. 대단한 거죠. 이건 인류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사예요. 종이의 발견. 종이를 발견하니까 문자를 써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쉽게 남기는데 또 그거를 쉽게 전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의 발견은 뭐 인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그때 사마천의 사기와 함께 중국의 2대 역사서라고 불리는 반고의 한서가 이때 서술이 됩니다. 호속도는 철제 농기구, 관계시설이 더욱 확충되고 그러면서 시비법, 이양법 같은 농사법이 개발되면서 더 부유해지죠. 부유해지니까 노예와 예성민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부를 많이 축적하게 돼요. 그리고 호속들이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광무제가 보급하고 강조했던 유교적인 그런 교양도 쌓으면서 이제 관료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광무제가 죽은 다음에 후한은 그 3대였던 장제까지는 번영을 누렸는데 후한의 4대 황제 때부터 화제 이후로 황제들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왕이 오래만 살아도 나라가 안정적인데 일찍 죽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선 말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일찍 죽으니까 그 권력을 또 누가 농단하겠어요?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황제를 대신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외척, 그런 가족들, 외척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당연히 환관들이죠. 그러니까 환관과 외척이 또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변변치 않으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최순실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또 득세하는 거예요. 참 요새 같은 시기는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이. 지금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후한 말기고 전한 말기예요. 외척이 통치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막 정치를 농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황금과 외척이 득세하면서 후한 말기 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황간은 황간대로 수탈하고 지방은 호족도는 호족도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전염병, 가뭄, 홍수까지 돌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 때 뭐에 의지하겠어요? 결국은 종교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태평도를 만든 장각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황건적들이 이때 등장하는 거죠. 근데 황건적이 그 황건적의 난이 그냥 작은 농민 반란이 아니에요. 중국 전 각지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난이에요. 그래서 황건적의 난으로 결국은 후한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황건적의 난 때문에 각 지방에 있는 호족들과 그런 사람들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막 모여든다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가 바로 이 시대 때 이야기인 거예요. 후한 말기 때. 그리고 외척과 황간이 득세하던 시대. 그래서 이때 정치를 농단했던, 나라를 망쳤던 이 황간들을 뭐라고 해요? 십상시라고 해요. 십상시. 십상시. 10명의 내시들이 황제 옆에 있는 10명의 내시들이 이 십상시들이 모든 걸 다 졌다 폈다 했거든요. 나라를 망친 거죠. 근데 그 십상시를 싹 수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동탁. 독당이 북방에서 와가지고 이 10명의 십상시를 처단하고 동탁이 정권을 잡는 거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삼국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 여포가 나오고 막 그렇게. 지금은 최순실인데 그 전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 막 비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십상시 얘기했거든요. 십상시. 지금 십상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십상시들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 할 때 십상시라는 말 썼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고조가 세운 한 나라가 400년의 역사가 이 후한 말기 때 황간과 외척의 농단에 의해서 백성들이 힘들게 종교에 귀의하고 황건적의 낙인이 일어나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한나라 전환시대와 후한시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시고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